당뇨 환자들은 아무래도 과일 해당을 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채소 과일식이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는데요. 그러면 내가 과일을 많이 먹으면 혹시 당이 오르지 않을까? 과일에 있는 당이 과당, 과일의 당이라고 해서 과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점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동물과 사람이 과일을 먹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이 동물들에게는요, 머루라든지 이렇게 산에 있는 이 과일이 에너지의 중요한 보급원이에요. 그래서 날아가는 새들이 이게 열매를 먹고 과당을 섭취하기 때문에 생명력을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들이나 짐승들은요, 결코 껍질을 까서 먹지 않아요. 그대로 먹는 것이죠. 이 과일의 껍질 속에는요, 굉장히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왜 그러냐면 햇볕에 나오는 자외선으로부터 그 과일을 지키고, 그다음에 해충이라든지 비바람 같은 외부의 환경에서 그 과일을 지키는 아주 좋은 성분들이 과일 껍질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에는 라스베라트롤이라고 하는 항산화제가 들어있는데요. 프랑스 사람들이 미국 사람보다 육류를 더 많이 먹는데요. 그런데 왜 미국 사람보다 프랑스 사람들이 심혈관이 더 덜 걸리냐? 그 이유가 적포도주를 많이 마시기 때문인데, 적포도주의 그 포도 껍질 속에 라스베라트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산화 효과 때문에 심혈관 질환에 덜 걸린다, 이런 연구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사과 껍질 속에는 퀘르세틴이라고 하는 항산화제가 들어있고요. 또 포도 씨 속에는요, EGCG라고 하는 OPC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어요. 왜 씨 속에 이런 항산화제가 들었을까? 바로 씨 속에는 그 식물의 DNA가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DNA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좋은 항산화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던 포도 씨도 갈아서 우리가 먹는다면 굉장히 몸에 좋습니다. 동물들은 결코 껍질을 깎지 않고 먹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먹습니까? 식사를 하고 나서 후식으로 과일을 먹는데 껍질을 까서 먹고요. 거기다가 또 시럽이나 설탕까지, 토마토에 막 설탕 쳐서 먹는 분들 계시죠? 이렇게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밥을 이미 먹은 데다가 과일을 먹으면 이 위 속에서 발효가 되죠. 당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밥 먹기 전에 따로 채소나 과일을 먹어라, 이런 것이 유행하는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채소 과일식을 한다면 가능하면 껍질까지 먹는 방법으로, 그리고 과일 비율보다는 채소 비율을 좀 더 높여서 먹는 것이 좋고요. 당뇨 환자들은 아무래도 과일의 당을 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단감이 많이 나와서 단감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단감 시절에는 어김없이 당이 올랐다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무한정 과일은 괜찮다 생각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과일의 당도 적당하게 먹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약국에 가서 제일 많이 말하는 것은 타이레놀, 탁센, 그 다음에 여성들이 먹는 EGN6 2부라고 되어 있는 거, 레이디, 이런 거 전부 다 생리통약이죠. 생리통약도 굉장히 많이 사갑니다. 그 다음에 결려가지고 아파가지고 근육 이완제와 소염 진통제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요. 또 어르신들은 어딘가가 아파가지고 진통제를 많이 찾으시는데요. 파스도 많이 사가잖아요. 파스의 대부분 성분이 소염 진통제입니다. 파스도 역시 진통제 종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한방 성분이 들어있는 것도 많지만 소염 진통제 성분이 더 파스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진통제를 많이 찾는 편이고요. 진통제가 없다면 인간의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치통약도 굉장히 많이 나가요. 그래서 이가 아픈 것은 극심한 통증인데 단순히 충치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어르신들이 잇몸이 나빠가지고 이 잇몸에 대해서 아파서 소염 진통제와 더불어서 잇몸약을 이렇게 세트로 사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잇몸은요, 스트레스 받거나 몸의 컨디션이 안 좋거나 너무 피로하면 잇몸이 부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잇몸은 민감하게 나의 건강 상태를 표현하는 곳이기 때문에 잇몸 진통제, 치통약도 굉장히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진통제가 듣는 그런 그 원리는요, 우리의 그 지방산, 세포막에 있는 지방산이 오메가3과 6과 9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메가6가 많으면 이것이 아라키돈산이라고 하는 오메가6 지방산으로 많이 대사가 되거든요. 아라키돈산은 염증성 프로스타글란딘으로 만들어져요. 여러 가지 프로스타글란딘의 이름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PGE2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지면 이것이 염증과 통증을 일으켜요.
아스피린이나 덱시부프로펜 이런 그 이부프로펜과 같은 소염 진통제를 엔세이드라고 합니다. 말초성 소염 진통제죠. 이 엔세이드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냐면 PGE2가 생기기 전에 이것을 만드는 효소가 있는데 콕스 효소라고 있습니다. 콕스 효소는 아시는 분이 많아요. 콕스1과 콕스2가 있는데요. 아스피린이나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은 콕스1 저해제입니다. 콕스1이 생기지 않으면 염증성 프로스타글란딘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아스피린이나 이부프로펜을 먹으면 염증과 통증이 안 생겨서 안 아픈 거예요. 그럼 가장 많이 먹는 타이레놀은 어떤 원리로 먹는 것이냐? 이것은 콕스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고 폭스라고 하는 효소를 저해하는데요. 타이레놀은 머리가 아프거나 열이 날 때보다도 효과적인 그런 진통제입니다. 그래서 많이 아프다면 타이레놀이 들어있는 아세트아미노펜과 소염 진통제인 이부프로펜을 같이 먹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콕스2 억제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세레콕시브라 그래서 전문약으로 처방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콕시브 이렇게 된 것은 콕스2 억제제인데요. 이것은 그 국소 부위에만 발현되기 때문에 위장장애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 혈전이 생기는 부작용이 보통 사람에 비해서 200배나 많다고 하니까 이런 약들도 위장장애가 없고 보험이 된다 그래서 너무 오래 먹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콕스1 제제의 부작용은 뭐가 있을까요?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저함량으로 100ml로 처방을 받아가지고 그냥 사 먹는 사람도 있죠. 콕스1을 억제해가지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에 심혈관에 그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심혈관계 예방 목적으로 아스피린 100ml를 먹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노인들 분 중에서 멍이 많이 들어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지나치게 혈전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렇게 혈관이 너무 자주 터지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의사분과 상의해서 매일 아스피린 100ml 드시지 마시고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먹는 것이 좋고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만 수술을 한다든지 치과 치료를 받을 때는 며칠간 쉬고 먹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콕스1은 우리 몸 전체에 다 분포하고 있는 그런 효소입니다. 이것을 억제하다 보면 가장 많은 부작용은 아무래도 위장장애입니다. 엔세이드와 같은 이런 소염 진통제를 먹으면 위산 분비가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속이 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이레놀 종류는 이렇게 콕스1을 억제하지 않기 때문에 위장장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타이레놀은 안전하다 그래서 타이레놀 굉장히 많이 먹는 분들도 계신데요. 대신에 타이레놀은 간으로 대사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간장애가 있을 수 있고 술을 먹고 머리 아플 때는 절대로 타이레놀을 먹으면 간에 더 부담이 되겠죠. 이 콕스1을 저해하는 엔세이드 부작용은 위장장애뿐만 아니고 신장장애가 큰 부작용인데요. 내가 이상하게 처방을 받아서 진통제를 먹으면 붓는다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일반 소염 진통제를 먹어도 붓는 이유가 신장에 있는 콕스 요소를 억제해서 진통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신장의 그 혈류 흐름이 좀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진통 소염제를 많이 먹게 되면은 신장 기능도 나빠질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